교육연구원 정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 방금 양성호 형제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 신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성경적인 정부론, 정부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점점점 더 돋보기를 끼면서 미시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발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발제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참고로 그 초등학교 공교육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과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지금 어디로 치우쳐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한 이 발제를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발제를 들으시고 또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은 문구를 하나 발견해서 제 발제와 좀 연결 짓는 문구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배는 관람이 아닌 참여다. 네, 저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 우리 중세 가톨릭 시대 때는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예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에 영향받고 또한 내가 아멘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예배가 풀어졌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곳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듣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그저 관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여해서 함께 이 컨퍼런스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 문구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사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반응 잘해 주십시오 하라는 부탁입니다. 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의 발제자께서 거의 비슷한 주제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로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공교육 하면 가장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죠. 수능. 대표적인 언어가 수능이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하자면 입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입시 문제부터 출발해서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 질 저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이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교사의 교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그 대표 법과 관련해서 교사의 인권, 교사의 교권이 너무나 추락해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이효은 자매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런 교사의 행정 업무와 같이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많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니 이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 부분, 이런 부분을 비판시하는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경쟁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제 사교육으로 향해서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공교육의 문제다라고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입시,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권, 그리고 사교육, 그리고 경쟁과 평준화, 그 다음에 수업과 업무라는 키워드로요.
이러한 키워드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공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사실 저희가 이 맨 밑에 있는 이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 발제 들으면서 제가 또 추가한 장면입니다. 노인과 바다에 지금 여기에 매여져 있는 이 물고기가 이제 황새치이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하는데 저 물고기가 뼈밖에 남지 않았죠. 밑에는 이제 제가 똑같이 구글링했을 때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대한민국 공교육이냐? 저는 이 뼈밖에 남지 않은 황새치가 현재 대한민국이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상어로부터 구출할 것이냐 아니면 상어의 먹잇감이 되게 놔둘 것이냐라는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제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앞서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은 결국 제도나 뭐 어떤 인물,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아닌 결국은 우리가 공교육 제공 주체, 즉 다시 말하면 뭐 선생님이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나 또는 수혜자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인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바로 현대인의 사상 체계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앞선 발제에서 우리가 들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문제를 바로 이 부분에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두 가지 큰 철학적 맥락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공교육에 침투했고 그 침투한 자유주의 신학이 공교육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고 뼈밖에 남지 않은 황새치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사례들로 제가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전제를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세 가지 전제들을 가지고 각각의 공교육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전제는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도지연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자연주의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다, 근본이다, 이렇게 출발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자연주의 하면 가장 제가 이 영상이 딱 맞겠다 하는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영상의 다음 멘트가 무엇이 연결될지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참여니까요. 네. 네. 대답을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라는 저 말 뒤에 어떤 말이 와야 자연주의를 설명하는 자유주의 신학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요. 기본적이라는 말은 베이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어떤 베이스 위에 쌓을 것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을 좀 참고로 여기 메이커를 보십시오. 이 메이커는 잘잘법입니다. 네, 우리 브랜드를 잘 봐야 되잖아요. 네, 잘잘법 브랜드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신앙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그분을 즐기고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성에 의해 수용 가능한 법이까지만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즐기고 느끼는 그 감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만 우리는 취합하고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요. 즉 기적과 심판, 원죄, 구속 같은 개념이 불편한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심리적 존재로 격화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브랜드는 여전히 잘잘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못난 나로부터 해방과 성수,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과 성숙의 기쁨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일견 보면 맞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내 말 안에 거해라.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아래 눌려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거해버리죠.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자 우리가 왜 죄 아래 놓여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은 기쁨, 해방, 성수, 느낌 같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 할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자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초반부에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분은 참고로 신학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분이 신학 교수님이 강단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면 왜 저 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공감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가기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한 전제를 깔아놓고 이분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불편하지 않게 전해줄 거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종교를 한번 믿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공리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부터는 유용성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용성은 우리에게 유용하냐, 즉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옳음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교실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가 이 옳음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위로, 사회적 유의, 갈등 해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불편한 진리는 제거되고 불쾌함을 주는 교리는 수정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살펴본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뜯어 고치다 못해 생략하고 없애버리는 식으로요. 네, 다음은 유아론적 개인주의라는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로 객관적 진실, 과학적 진실과는 달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아까 앞서 들었던 발제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성경이 납득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 어떤 과학적인 사실, 즉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빼겠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적 진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권위를 텍스트, 나의 바깥에서 찾지를 않게 되죠. 어디서 찾게 되냐? 내 마음속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이 종교적 상징 문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 기준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주관화되는 순간 타인은 독립적인 실존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진리가 주관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타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돼버리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인식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 사는 거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그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난 좀 잘 살아야지 정도의 타인을 비추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덕은 더 이상 공동체적 규범이 아니게 되고요, 개인 감정의 확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감정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앞서 살펴봤던 자연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유아론적 개인주의, 이 세 가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공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교사상입니다. 제가 교사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될 수 있는 현실이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은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좀 더 종의 멍에를 씌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사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리주의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 부제를 뭐라고 지었냐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유용성과 안정성의 문제로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전도를 하지 않는 그 영상,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영상에서 제가 공리주의라는 관점으로 교사를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으로 교사상을 관찰해보게 되면 교사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정당한 교육적 행위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 교육적 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첫 번째, 학생 행복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데이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학생들이 재밌어 하느냐, 나와의 생활을, 그리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내는 부분이 행복한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이들에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아이들이 행복한가, 불쾌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 억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교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교사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옳은 교육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어떤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관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민원 억제입니다. 이 민원은 누구로부터의 민원일까요? 네, 학부모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소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당신 그거 하면 민원 받을지도 몰라. 아니, 당신은 안 받을지언정 나는 민원 받을지도 몰라. 네, 그 부분이 뭔지를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결국 교육적 선이 아니라 위험 회피가 바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 생활에 위험이 되는 교육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 왜 미덕이 되느냐?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생존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내 기분이 아닐지언정 학생이든 학부모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이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자기의 생존 위협이 되지 않는 현실인 겁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살펴드릴 사례는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릉에 있는 속초에
강원도에 있는 속초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서 신발끈을 묶는 와중에 이제 버스 기사가 이제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그 학생을 치여서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어떤 법적 공방들이 있었고요. 올 초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심도 나왔고 2심까지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은 받지 않는 걸로 여기서 승복하는 걸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결국 담임교사의 유죄로 판별이 되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들은 진짜 현장 체험 와서 못 간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 혹시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반응이 어쩔 수 없고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죽이려는 의도로 현장 체험을 간 것이 아니고요. 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그 책임이 사실은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보면 나한테 딸린 학생이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차에서 막 내리고 있으면 내린 학생들을 내가 줄 세우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친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명을 따라갈 순간 나머지 10몇 명의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안전이 또 위협해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한 현장 체험 학습지 못 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 사례에 들고 왔냐면요. 이 유죄 판결이 난 이후, 아니 사실 이 판결 이전에 재판에 회부됐을 때부터 선생님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제 현장 체험 학습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왜 절대 안 가냐? 우리가 하는 교육적 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공리주의에서 살펴봤듯이 진리의 선포보다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 위험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신학적 전제에 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요. 근데 이미 이분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은 어떤 교육적 유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었고, 학교에서 시켜서 내가 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을 때 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 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지킬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현장 체험 학습이 주는 교육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은 뜻이 있어서 나는 학교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선생님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싸잡아서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교육계, 특히나 초등교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전제, 인식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운동장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복도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하니, 운동장과 복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임 공동화 공간입니다. 이 책임 공동화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책임이 공동적에 가치 있다라는 말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교실에서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 교실의 담임교사 또는 그 교실에 수업을 들어간 교사가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담당하죠. 근데 운동장이나 복도로 나가는 순간 그 책임은 모두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말해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는 덜 돌아오고 심지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놀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담배를 피거나요. 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항상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도에서 뛰는 게 문제지요. 자, 이제 교실에서 안전지도 잘 해주세요. 이 말을 3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합니다. 네. 매번 교사 회의마다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교실 복도 환경과 운동장 환경은 개선될까요?
잘 개선되지 않겠죠. 개선됐다면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뛰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지도하는 순간 어떤 리스크가 따르냐? 누구세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요. 물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몇 학년 몇 반 선생님이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이야. 근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제 극성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로 전화가 옵니다. 아니 어떤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담임도 아닌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딪히는 현상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복도에서는요. 최소한 운동장에서는 말을 아끼게 되고요. 거기는 공동화 공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책임이 텅 비어버린 공동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그 전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사 단체에서 가장 권위라기보다는 가장 핫한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인디스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뭐 수업 자료도 올리시고요. 일상의 많은 이야기를 올리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학년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이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년에 배정이 되면 그 학년의 선생님과 동학년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그룹이 소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6학년을 맡았으면 같은 6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걸 동학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학년이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수레바퀴처럼 짝짝짝 이렇게 맞게 굴러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교대에서 졸업한, 저도 그랬거든요. 갓 교대에서 졸업한 패기 넘치는 신규 교사가 학교에 와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색다른 교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씀하죠. 아니요, 이 지금 사회책을 보는데 이 사회책은 우리 나가가지고 무슨 사회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터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진도 좀 찍어야지 현장감 있는 교육을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왜 그걸 굳이 밖에서 나가서 해야 돼? 사진 있잖아, 사진. 인터뷰 물어와. 아니면 숙제네, 숙제.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 이 선생님이 위험에 처할 상황,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반은 선생님 근데 사회책 나가서 공부했다는데요. 숙제 안 내주고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했다는데요. 우리 반은 안 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편해지죠. 동학년 선생님이 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열정 넘치는, 패기 넘치는 그 신규 교사 때문에 우리 잘 굴러가고 있는 수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이제 패기 넘치는 신규 교사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사항은 이제 유아론적 개인주의라는 렌즈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외부 기준보다는 교사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중시한다라는 부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교육이라는 행위 판단 기준이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다. 사실 앞에 공리주의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인지 아닌지는 학생이 교육적으로 받아들였는가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었고 내가 어떤 교육적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 자체가 교육적인지 아닌지보다도 이 학생이 내 말을 교육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이 학생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납득해서 집에 돌아갔는가가 교육적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점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우땡땡이는 정말 예뻐. 왜요? 얘는 너무 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돼. 내가 뭔 말을 하면 탁탁 하고 다른 애들이 뭐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딱 말해주고 너무 편해. 근데 문땡땡이는 있잖아. 너무 꼴배기가 싫어. 걔는 막 내 수업할 제가 막 사투리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 부산 사람입니다. 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네, 걔는 내 수업할 때마다 끼어들고 뭐 쉬는 시간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피곤해. 내가 쉬는 시간에 쉴 수가 없어. 걔 때문에. 이렇게요. 실제로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을 개인적인 어떤 거울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느냐, 나를 도와주느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사의 수업은 더 이상 공동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성취에 의해 평가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 학생의 학습 성취, 교사의 전문성은 외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됩니다. 네. 당신이 어떻게 내 수업을 판단합니까? 수업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업엔 답이 없고 나는 나의 개인적 특성을 녹여낸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업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교사의 수업을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죠. 교사 수업권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다른 교실에 들어가지 마라. 웬만하면 학부모님 학교에 오지 마라.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방해되신다. 이렇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보편하게 널려져 있는 공론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업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유용하지 않기에 평가를 최소화하거나 형식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의 수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유용하지 않다. 그 사람을 수업을 잘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교직 문화는 성취 없는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에서 존중받아야 할 감정을 지닌 개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원평가 이제 이슈가 많죠. 과거 이제 2020년부터 교원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웠습니다. 교사 2명 중 1명은 필요 없다. 50%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 및 보호자는 90%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평가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필요 없어 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없앨 수는 없다. 조금씩 바꿔 나가자. 근데 교원단체, 저 교원단체는 이제 뭐 전땡조, 교땡노조 뭐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니다. 교원단 폐지하자. 저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2025년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10월인데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교원평가 폐지하고 역량개발 지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교원평가가 폐지되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량개발, 교사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엄청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교원 수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는데 교사는 더 이상 수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생활기록부가 나온 이유가 학생의 어떤 성취를 어떻게 정량적인 점수로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학생에 대한 성취는 교사가 가장 근접하게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피곤하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한자 학생들에게 적어주는 것이 한 명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막 20명, 30명이 되어버리고 과목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편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학생부를 셀프 학생부 금지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학생한테 써내게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어떻게 적어주면 좋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능 선생님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록을 거의 뼈대 삼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근무 시간 이후에 오는 전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근무 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시 반 이후에 전화 받지 않겠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근무 시간 외에 문자나 전화 받은 사람이 95.8% 있습니다. 대부분 받았다는 말씀이죠. 주로 언제 받았냐? 근무 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받았다.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고 있을 수업 시간에도 받았고 학교 이후에도 받았고 퇴근하고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학생 관련 상담이 70%로 가장 많았고 뭐 나머지 뭐 단순 질의, 민원성 질의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았다. 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하는 거 학부모한테 전화번호 자기 번호 공개할래요? 물어봤을 때 나는 반대 안 하겠다가 거의 70%에 달하고요.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가 둘이 합쳐서 거의 80% 가량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교사는 자기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시 반 이후에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이 그래프만 봐도요. 그런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입을 이제 열기를 꺼려 합니다. 방학 때 사실 교사들, 특히나 초등 선생님들 월급 받으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우린 돈 받은 만큼 일한다. 우리는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일한다고 근무 시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일할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안에 전화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제가 이거 좀 첨언 드리자면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아이만 돌보시는 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근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심지어 더 길게 근무하시죠. 9 to 6 보통 하시니까요. 그럼 선생님께 언제 전화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지 충분히 공감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불편해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당신 일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학 때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 해야 그 다음 학기 아이들을 내가 충전되게 만나야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많이 줄 수 있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 쓰이는 논리와 방학 때 쓰이는 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편하니까요. 네. 그래서 방학 중 이제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방학 중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말에 대한 정면 돌파. 자, 당신들이 방학 중에 월급 받으면서 놀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인디스쿨에 이제 누군가가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솔직히 방학 사라지면 유능한 인재 중 대부분은 이 직업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년은 어차피 채울 생각도 없고 연금은 땡 박살났고 방학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아니면 내가 이 직업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학기 중에 연가를 쓰렵니다. 만약에 방학 때 월급 안 주면 나는 애들 교육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수업 있어도 연가 휴가 쓸 거다. 그 휴가 쓰고 나면 빈자리 알아서 해라 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직업 윤리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다는 거가요. 네. 그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내용이 너무 말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되는 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전남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히나 초등학교는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포츠 강사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어서 이분을 계약직으로 학교에 채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라는 분도 채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나오게 된 직종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집중, 영어 몰입 교육을 실시하게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강요를 받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영어를 많이 시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해서 이런 직군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영어 회화 강사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작지만 여기는 학교 예술 강사라는 항목입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 자체 판단보다는 이제 문체부의 어떤 그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로 들어온 사업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의 골자도 학교의 예술 분야, 뭐 아이들한테 특히나 어떤 사물놀이, 장구, 그다음에 뭐 판소리, 국악 이런 것들을 교사가 기능을 다 배워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거 전문 사람 불러다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잘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AI 교과서가 얼마 전까지 되게 화두였죠. 이제 그런데 그 수업을 보조할 디지털 튜터를 이제 새로 또 뽑는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AI 교과서가 들어오니까 난 AI 못 쓴다. 이거 누구가 대신 좀 와가지고 가르쳐 줘라. 그래서 디지털 튜터를 뽑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튜터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몇십 시간을 이수를 하고 나면 저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이제 학교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띄워놓으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에 이렇게 많은 직군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할 역할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교사가 결코 놓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학교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분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분들 논리는 그겁니다. 나는 임용고사를 쳤다. 나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을 쳐서 정당한 루트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너네들은 특별 채용이지 않느냐. 어떻게 특별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불편할 때는 이 사람들을 쓰고 교육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에 대한 판단보다는 우리가 좀 불편해지면 이 사람을 내치겠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학은 부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요. 제가 부제를 붙인 이유는 진리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저 내용 때문에 저렇게 부제를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교육학에서 계속 바뀌어 가냐면 가르치는 것에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사가 앞에 서가지고 교사가 교편 잡고 분필 들고 40분, 50분 동안 계속 교사가 떠들고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그걸 주입받고 배우는 것이 옛날에 말했던 교육학이었다면 지금은 교사의 말을 최대한 아끼고 학생들이 많은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게 현대 교육학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가르침보다는 탐구가 중요하다. 가르침은 교사가 지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탐구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현대 사회가 AI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느냐. AI 시대에는 스스로 뭔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AI한테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지식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질문하는 능력, 즉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럼 교사는 옛날처럼 그렇게 가르치고만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신론적인 배경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내용이 나온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성주의 인식론이라는 이 타이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성주의라는 건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말이죠.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학생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서 학생 중심 교육을 하자라는 말입니다. 지식의 주관성을 강조하죠. 학생들이 어떻게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학습 이론은 언제 들어왔느냐? 이제 19세기 이후에 20세기, 21세기에 이런 그 구성주의 교육학이 훅 이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8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구성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98년도, 7년도 이때부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구성주의에 대한 영향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진짜 분필적 파파파 해서 선생님의 손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그걸 수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저 때부터는 이제 교실 창문을 다 열어젖히고 자 이제 너네들이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창문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는 그것이 수업이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이때는 AI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을 때였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들 AI의 대두로 인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에 대한 반론을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학습 방법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느냐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이 프로젝트 학습은 이 프로젝트라는 말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일반 기업체에서 프로젝트를 뭔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학습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떤 목적, 달성해야 될 목표는 어떤 학습적 이론이나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한 것들,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사회 운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학습의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진리 탐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뭔가를 새롭게 배워가지고 그걸 해내는 것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요, 메이커 교육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이커 교육은 프로젝트 학습 중에서 만들기에 치중이 된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목공하는 걸 강조하고요. 뿐만 아니라 3D 프린트 이런 부분이랑도 연계가 되어서 학교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기술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어떤 진리라든지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사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실용주의적인 교육들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텃밭을 가꾸는 사진인데요. 요거는 혁신학교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한창 확산되었던 그런 학교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이제 농사입니다. 농사.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을 배우고 그 자연을 배우면서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 무언가를 학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앉아서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거 가르치는 시간 다 줄이고 그 할 시간에 나가서 농사 지어라 하는 겁니다. 네. 미래의 농사꾼들이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이러한 교육학이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신념과 지식이 동일하게 참될 수 있다. 학생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니까요. 학생이 구성한 지식이 참인지 그른지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가 만들어낸 뭔가의 결과물, 프로젝트 학습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이 있으면 너 잘했어. 만들었으니까 너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한 거야. 이렇게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되고요. 결국 이것은 불가지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네. 결국 본질이나 실제 참모습은 사람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정답 없고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너네는 학습한 거야. 너네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액션을 했다면 그건 학습한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정립된 이론과 축적된 지식 대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요. 점점 어디로 무게가 쏠리게 되느냐? 개인의 경험과 체험으로 무게추가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운 내용을 이론과 지식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것은 학습 동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것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진짜 참된 걸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면 학생들의 학습 동인이 떨어진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조차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하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퍼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농촌 학습 그리고 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이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육 충분히 할 수 있죠. 학생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정립된 이론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너네가 실생활에 유용한 걸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그거 산출물이 너네가 배운 이론과 내용에 진짜 진리에 부합했는지 점검하면서 너네가 학습해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제가 자유론적 어떤 자유주의 신학으로 치우쳐지면 치우쳐질수록 무게추가 이동한다는 것이고 그 무게추가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결국 검증 불가능한 불가지론까지 빠져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은 정립된 지식과 문서의 증거를 통해 검증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즉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경험이라지만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습자의 체험은 이론과 지식에 안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너네들이 뭔가를 했다면 그게 정말 정립된 이론과 지식에 근거해서 참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살펴볼 키워드는 배움을 즐거워야 한다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신학기가 딱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 맞습니다. 학교 재밌어? 네, 맞습니다. 학교 재밌어? 이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반성되더라고요.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뭐 새로 간 학년은 재밌어? 5학년 재밌어? 저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쓰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찌들었구나.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는 수업은 잘못된 수업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어려움, 긴장, 인내, 훈련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될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공교육의 문제를 진단할 때 경쟁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경쟁의 현장에 내몰리면 불편하잖아. 자살률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교육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제 유아니까 유아면 그럴 수 있지 않아? 예, 맞습니다. 유아는 놀면서 배워야죠. 근데 이게 교육 현장을 잠식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 역사 수업 이렇게 해서 그 역사의 어떤 정확한 맥락들, 정확한 역사적 사료들, 지식들을 탐구하는 것보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체험하는 거, 주체험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걸 체험해서 내가 재밌게 이걸 기억하는 거, 그거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이 게이미피케이션 뭐냐? 게임으로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교실에 요즘 이제 태블릿 PC가 다 있죠. 그런 걸 펼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요즘 많이 하는 핫한 연구가 뭐냐면 메타버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점프도 하고 뿅뿅 찌르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퀴즈를 만나면 그 퀴즈를 풀고, 근데 그 퀴즈는 몇 문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게임적인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한 30분 중에 그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은 한 10분, 나머지 20분은 이제 게임을 하고 노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수업이 가능하느냐? 즐거우니까요. 학생들 즐겁게 배웠으니까요. 물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학생은 즐거워야 된다는 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은 뇌가 즐거울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즐겁습니다. 즐거울 때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근데 그게 제일 상위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존재야 라는 이 말이 교육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엄격함과 요구는 사라지고 위안과 긍정만 남게 되고요. 교육에서도 도전과 성취는 약화되고 즐거움과 만족이 최우선의 가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배움의 본질은 결코 불편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수반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구 분야라도요, 본격적으로 그 연구에 들어가면 마주치는 난제들과 불편함들,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도산재합니다. 하지만 몰랐던 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은 긴장과 그리고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취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성취를 체험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오직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아직 자아가 어리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괜찮아,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네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힘든 이 노력들, 이 스트레스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극복해내면 너가 깨달았을 때 오는 느낌이,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제가 수학 시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수학 시간을 제 수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야 할 정도로 좀 재미없게 수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없다는 기준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미없는 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네. 아이들도 재밌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칠판이 쫙 있으면서 칠판에다가 이제 수학 개념 도입 처음 때 칠판에다가 쭉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가 참고로 가르칩니다. 네. 4학년 아이들 공책 펼치가 교과선 집어넣고 제가 이제 문제의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귀결이 되는 문제들만 쭉 제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의 답을 단서로 답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 대한 단서로 답은 문제를 풀고 하면서 결국 수학의 핵심 개념을 찾아가는 식으로 제가 수업을 설계해서 쭉 하는데, 제가 칠판에 쭉 써내려가면 아이들은 일단 처음 보이는 반응은 이겁니다. 또 써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합니다. 선생님 이게 답 뭐예요? 답 뭐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유도를 던지죠. 야 누구 이거 드디어 풀었어. 야 누구 한 명 생겨났어.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동시에 학습 의욕이 쭉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옛날에는 저 이렇게 수업하지 않았거든요. 그 옛날이라 하면 이제 예술을 만나기 전입니다. 옛날에는 되게 재밌는 어벤져스 영상 쫙 틀어주고, 어벤져스에서 수학적인 어떤 연결고리 하나를 딱 찾아냅니다. 뭐 어벤져스가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우리가 곱셈을 통해서 어벤져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배우자. 마치 하기 싫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제가 제발 사정해서 공부해줘라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입을 떡 벌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만 제가 설계해놓은 그 지식의 탐구 과정을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 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하도 빠꾸를 많이 시키거든요. 조금 해서 틀리면 다시 해오세요. 계속 이렇게 시키는데 자기가 이제 막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왔을 때 한 번만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와 1트다. 1트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한 번만에 통과했다라는 말이다. one try라는 말인데요. 어쨌든 1트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학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부고요. 교사는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게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학교가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중간에 끊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는 이제 교육학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드렸고, 지금은 그 이론이 교과서로 내용으로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가르칠 내용을 정합니다. 이거 앞에 이효은 연구원께서 잘 발제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상화되냐 하면 국정교과서라는 형태로 이제 현상화됩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정하는 교과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어와 도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형태로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검인정 교과서라고 해서요. 검인정은 검사해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판사에서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텍스트, 문장을 가지고요. 이 문장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교과서를 막 많이 만듭니다. 천재 교과서도 만들고요. 뭐 미래행 교과서도 만들고요. 뭐 교과서 쫙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교과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교과서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그 문장에 알맞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통과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인증받은 교과서가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국가가 고르고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선택하는 형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인 겁니다. 근데 제가 국가에서 선택하지 말자라는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용한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극좌 검색하셨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현재 국가에서는 극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교육적 내용은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증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극우적인 사상이 들어가면 국가 사상에 반대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용한지 안 한지, 결국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보다도 유용한지 안 한지가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거기서 맥락이 연결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지 불편함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체계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회적 안정과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결정한 기준이 모두에게 유용한 것인가? 이 질문에 오케이면 국정교과서가 되고 검인정 교과서가 됩니다. 모두에게 유용하지 않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가?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모두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효은 연구원님께서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풀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적 교육과정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알겠죠.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이다. 이렇게요.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유명한 사상인 핀칫에 관련해서 교과서에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여기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인터넷에다가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국정교과서, 특히나 과학 분야에서 진화론적 내용이 얻은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발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낸 사이트인데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텍스트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글자는 없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단세포, 물속에 사는 단세포들로부터 뭐 또 해조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에 있는 어떤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올라와서 이러한 육지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진화론적인 인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다음은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선정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평등 선정 도서라고 해서 제목이 쇼킹하죠.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요. 이 말은 이제 남자 2명이 결혼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마치 남자처럼 생긴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쇼커트보다도 더 짧은 어떤 스포츠 머리를 한 여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취향이 남자 같은 여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이제 텍스트로 쭉 이제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여자다워야 돼,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라고 하는 게 고정관념이고, 우린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양성평등 교육 포털이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여성의 날 계기교육이라는 자료를 올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뭐 여성 임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요.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뭐 성별을 고려합니까? 뭐 그다음에 뭐 맞벌이 가정에서 뭐 여자가 더 많이 일을 가사노동을 하지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성폭력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젠더 교육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여기 보면 엄마 아빠 나의 젠더는 내가 결정할래요 까지요. 앞에서 아빠가 둘이야 라는 책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나는 여자지만 남자의 취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베이스를 깔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빌드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냐? 내 성은 내가 선택할래까지 나아가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는요? 적어도 비기독교인들한테는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다수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 선택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다음은 도덕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덕의 교육과정 실제로 사용하는 교과서 중에 장면 하나 캡처했는데요. 이 부분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공정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혹시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보다 내가 낫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네, 한번 채워보셨습니까? 네, 답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다섯 가지죠. 5가지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로만 인식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느냐,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느냐, 이런 것들요. 공정이 이런 개념일까요?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내 안의 두 마음 귀를 기울여 보아요 라는 소단원으로 나오는 이제 제목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감정도 느껴요 라는 걸 다루는 단원인데요. 이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라는 단원으로 이제 소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벌써부터 좀 싸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의 감정과 욕구를 다른 관점으로 바꿔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건 부정돼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건 옳고 그름에 나누어질 대상이 아니라 그건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야. 네가 누구한테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내는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감정이고 그런 태도야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건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도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도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흐트러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속에 이제 힘을 길러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감정에서 어떤 욕구, 내가 화내고 싶은 욕구, 슬픈 욕구,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가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 전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누군가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과 화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덕교과서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관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야 라고요. 명상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종교 편협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요가를 시키면 어쨌든 네, 힌두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건 4학년 교과서입니다. 도덕이란 무엇일까? 라는 단원이요. 지금까지 보셨던 맥락에서 이 교과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도덕이란 절대적 가치의 집합이 아니야. 도덕은 상대주의적인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 가치를 이런 공정, 우정, 배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만 나열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실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먼저 나만의 방법으로 설명시킵니다. 나만의 방법이요. 학생들이 공정과 우정과 배려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의 정의라든지 어떤 실생활의 적용 방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단어의 뜻을 정의해보는 걸로 도덕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너가 이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 공정은 이거야. 실제 우정은 이거고 실제 정의라는 건 이런 것이고 실제 도덕은 이런 것이야 라는 진정한 정의로 인한 교정이 들어간다면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놀이터에서 도덕이 필요한 까닭은 뭘까요? 그래서 너네가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서로 포용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관점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카멜레온 말하기.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은 마치 카멜레온과 같아. 네가 빨간 색깔도 될 수 있다고 파란색도 될 수 있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정서지능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회정서지능은 뭐냐 하면 최근에 도덕교육에서 교과서에서 전면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띄워드리고 있는 에듀넷이라는 사이트는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들을 모아놓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제가 사회정서지능이라고 검색을 입력하면 사회정서지능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쭉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정서지능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대주의 도덕입니다. 사회에서 나의 정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갈등 방지입니다. 또는 갈등 해결이요. AI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너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너무 기계론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어 해서 시작한 연구가 바로 사회정서지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감이라는 키워드도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공감도 사실 상대주의적인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공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공감과 사회정서지능에 선생님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도덕에서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거 도덕교과서입니다. 네. 저는 이거 올해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2월 달에 부산은 이제 계약해서 한 번 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야 하는 까닭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 현상들을 알려주고 이것이 인간 때문이다라는 현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 지킴이 이렇게 해서 밑에 2040년에 뭐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겁을 주고 이제 피어셀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거 왜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없을 텐데 이 교육에 깔린 전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인간이 자연을 통치한다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산하 제한, 인구 제한이 나옵니다. 결국 인구 제한이라는 건 인간의 숫자를 신이 컨트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컨트롤해야 된다. 왜? 사람은 자연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자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지대한 영향을 가진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 손에 있어 라는 걸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네. 막 이런 이제 아름다운 코끼리 사진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 불쌍한 코끼리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롱하려고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요즘 워낙 교과서에 이런 환경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와서 유독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성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일부고요. 진화론도 과학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주의 이런 어떤 환경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국어에도 있고요, 과학에도 있고요, 도덕에도 있고요, 심지어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종말주의가 거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를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배제하는 그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 더 이상 이게 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들이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환경론자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불편하지 사라진다. 아까 메이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책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고요. 결국 행복은 뭘로 판단되느냐? 행복은 다수의 의지, 곧 여론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행복이 뭔지가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진리가 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건 진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예시로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 현재는 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논쟁에서도 우리가 공리주의적 사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상급식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조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쟁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재화를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편해 라는 사실로 인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것 또한 자유주의적 신학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게 2009년 기사입니다. 막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사실 국민들은 좋아하죠. 공짜로 학교에서 밥 주면 이제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론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쫙 언론들이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초중고 무상급식 찬성이 78%다. 이게 이제 2010년도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참고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이렇다, 뭐 언론들이 다 막 보도를 하면서 결국 통과가 되게 되죠. 2010년 12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상급식이 대세가 되었고요. 이게 11년도였고, 이제 13년도에는 이제 이 보수교육감 이매경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이제 부산에서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보수교육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보편 아젠다가 되게 되어버린 거죠. 다음은 늘봄학교라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굳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에 학교에 가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요즘 큰 화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늘봄학교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제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를 들려드리면 아마 그거구나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라는 명칭을 새로 도입하면서 학교에서 보육을 담당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이 늘봄학교로 편입시켜서 하나의 타이틀로 돌봄과 방과후를 합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늘려가죠. 그래서 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이게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1년 만에 거의 전면적으로 학교에 다 실시되게 되고 명칭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2025년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시비가 붙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리박스쿨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도 리박스쿨과 같이 이렇게 엮여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늘봄스쿨이 리박스쿨에서 파견하는 강사가 있다. 그 교육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면서 늘봄스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봄학교를 이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학년도부터 이제 3월달에 개학을 하는 신학기부터는 늘봄학교라는 명칭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2023년도에 논의가 되었고 2024년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국 도입이 되었다가 2026년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써란 말이냐, 용어가 선생님도 헷갈린다. 뭐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는 돌봄과 방과후를 그 늘봄 명칭으로 통합하니까 그 두 개를 그래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돌봄 성격과 방과후 교실의 성격은 다르니까. 그래서 학습형 늘봄이다, 뭐 돌봄형 늘봄이다 이런 식의 막 엄청난 용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그거 싹 없애 다시 돌봄과 방과후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계속 쓰니까 괜찮은데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요. 이 모든 것들이 공포 판매, 피어셀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하지?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 빨리 바꿔서 넘어왔다가 이거 문제 있어. 불안하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리고 정치적 산물의 결과요. 늘봄학교를 밀어붙였던 정부 난 이제 지워버릴 거니까 새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요. 그러면 누구가 결국 제일 피해받냐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교육 수혜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일관성 있는 제가 늘봄이랑 급식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요. 이런 식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특히나 공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기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선생님들이 자기 교육 철학을 확립하고 학생들을 좀 더 만나면서 진정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알아가고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이 변화무쌍한 교육 정책의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도하는 이 정책을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골머리를 싸매야 된다는 거. 거기에 선생님들의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교육 정책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급변하는 제도 따라가기 바쁜 교사가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 특이성과 소명은 점점 무시가 됩니다. 부모의 교육 선택권 또한 축소되고요. 교육 선택의 권한은 가정에서 국가로 이전되게 되죠. 국가가 계속 겁을 주니까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따라와. 평등과 형평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과 통제하는 구조로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과 많은 학생들은 이게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라고요. 더 붙게 되죠. 공교육의 관심은 학생의 교육이 아닌 더 많은 예산과 더 큰 권력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교육 예산을 더욱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립학교의 예산입니다. 여기는 사교육 예산입니다. 공립학교 예산은 끊임없이 늘고 있고요. 사교육비도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육은 항상 할 때마다 우리는 공교육을 확대해야 돼. 왜? 사교육 잡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한 메시지인지 알겠죠?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곤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죠. 당신들 교육정책, 공교육비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는 퀘스천을 던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영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수능 강의, EBSI라고도 하죠. 이제 영어를 EBS에서 가르쳐주면서 수능에서 EBS에서 알려준 문제를 몇 % 이상 내라라는 정책이 이제 시행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EBS에서 나오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나와야지 학원에서 안 배우고 EBS를 통해서 배울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육비 경감을 시킬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EBS의 문제가 수능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이것 때문에 영어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EBS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지문을 달달 외우면 변별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결국 수능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학생들이 어디를 다시 찾게 되냐면 사교육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 금지라. 학교에서 아무리 니네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학생들에 영어를 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도보다 빠르게 영어 몰입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해서요. 학생들의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겠다라는 이제 사립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아니야, 너네 잘못됐어.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안 하잖아. 너네도 하지 마.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사립학교에서도 안 하고 공립학교에서도 안 하는데요. 합니다. 실제로는 합니다. 안 하는데 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모순된 말인데 방과 후 영어 수업은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9시부터 2시 반까지 받는 학교 정규 수업에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1, 2학년들은요. 근데 2시 반 초등학교 1학년들은 보통 1시 되면 마치죠. 1시 땡 치고 봐서 바로 어디 가느냐? 영어 방과후실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영어 방과는 항상 1, 2, 3부, 보통 방과후는 3부까지 있거든요. 근데 1, 2, 3부가 1, 2학년으로 꽉 찹니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학원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방과후에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몰리는 거예요. 뭐 사교육 경감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은 학교에서 영어교육 하지 말라며. 근데 방과후 교실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교육정책이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걸로부터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초등학교 73% 1, 2학년 방과후 운영한다. 이거 선행 금지, 이거 영어교육 금지시킨 거 무력화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이제 또 이슈가 터졌죠. 영어 유치원이요.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공격, 언론의 공격은 사실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이제 점점 증가하죠. 이게 이제 꺾어선 그래프 요 선은 출생률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적게 태어나는데 영어 유치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영어 유치원은 돈을 받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돈이 안 되면 생기지 않겠죠. 돈이 된다는 건 그만큼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고 수요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세고시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여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유금지법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결론입니다. 공교육 위기의 본질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 교사, 그리고 교육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본질은 기준의 상실입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뭘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뭘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과서를 만들어내느냐,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지금 윤리가 상실됐느냐에 대한 판단이 기준의 상실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금 윤리 판단 기준이 상실되고요. 교육학과 교육과정과 교육정책도 이렇다는 겁니다. 해답의 실마리는 결국 이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적 교육관이라고 이 오늘의 컨퍼런스의 맥락과 같이 해서 이러한 용어를 써보았는데요. 결국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 우리의 전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외부, 즉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전제를 쌓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무쌍한 인간 개인에게 그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 흔들릴 것이냐라고요. 결론 장면에서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교육 이대로 지켜보면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공교육은 우리가 딸려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끌고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있는 이 힘찬 황새치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공교육을 건져 올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